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6월 3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포부를 밝혔습니다. 향후 5년 내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4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대통령께서 허풍을 뜨신 겁니까? 그리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신 건가요? 호언장담이 아니라 허언장담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리 간단하지만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 현 주소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방산 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2.4%, 애개개할 수준이죠. 사실 무기 시장은 거의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4%라는 것은 순위로 따지면 9위입니다. 미국이 1위 40%, 러시아가 2위 16%, 3위가 프랑스, 4위가 중국 5.2%입니다. 그 다음에는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 거의 3몇 %에서 한국 직전까지 3.2, 2.8, 영국, 독일, 이태리, 영국, 스페인 이런 순으로 독일이 4.2, 이태리 3.8, 영국이 3.2, 스페인이 2.6, 그리고 대한민국이 2.4, 우리 다음이 이스라엘 2.3입니다. 2.4%인 한국이 중국을 넘어서는, 현재 중국 5.2%인 중국을 넘어서는 퍼센티지도 퍼센티지만 세계 최강의 무기 수출국과 어깨를 겨루는 4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 5년 내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먼저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 5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은 무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1.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서 2022년 이 사이 동안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74%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14%, 한국이 74%, 튀르키예가 64%입니다. 이에 반해서 러시아는 31%, 중국은 2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성장률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아이러니컬하다라는 게 옆집에 불이 나면 사실은 불 꺼줘야 되는 일도 있지만 불 구경하는 재미도 솔솔치 않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자칫하면 너무 잔인하다고 하는지 몰라도 항상 전쟁이 있으면 또 평화가 있기 마련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한국의 방산 수출이 빛을 발하게 된 어떤 트리거, 하나의 촉진제가 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된 셈이 된 꼴이 됐습니다. 폴란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한국 무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들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450억 불치를 계약을 하고 올해만 해도 124억 불치를 돈을 내놓고 K2 흑표 전차, 현대 로템에서 만드는 흑표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이 자주포, K9 자주포는 독일의 PGH-2000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자주포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그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게 세계 자주포 시장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GH-2000은
뛰어난 성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지만 가격이 우리 거의 3배 내지 3.5배입니다. 우리는 자주포가 50억 원인데 이 PGH 2000은 200억이에요. 또 K2 흑표전차도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사실 이게 냉각 시스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이 지금 완전히 국산화로 물론 독일 기술을 처음에 좀 받아들여가지고 이 많이 우리 거를 개발함으로써 완전 국산화해서 독일 사실은 전차보다도 레오파르트보다도 훨씬 우리 게 더 좋습니다. 가격 대비. 독일 레오파르트 이 전차는 대당 200여 원인데 우리는 이 지금 사실은 그냥 생산 이 가격으로 납품 가격 기준으로 보면 80억밖에 안 돼요. 여기에 첨단 뭐 시스템이라든가 옵션을 붙이면 100억 내지 130억을 받지만 결코 독일의 레오파르트보다도 못하지 않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공격기 T-50 2008년에 저도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예, 이렇게 사천 비행장에서 전투복을 폼으로 입은 게 아니고 이걸 입고 T-50이 지금 시제품입니다. 이걸 조종사가 앞자리에 앉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틀 동안 실제로 12,500피트를 올라가서 비행하는 훈련을 받고 인도네시아 가서 이걸 팔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열렸을 때 그때 팔았어요. 이 엄청난 계가를 올렸죠. 물론 저 혼자 한 노력은 아닙니다. 국정원도 하고 청와대도 하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큰 자기 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계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T-50을 이 개량한 이 공격기로 이 가격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소위 말하는 경공격기 AT-50 역시 이것도 역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F5보다는 좋고 F16의 한 성능에 한 80 정도 되지만 뭐 아시아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훈련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고 딱 좋은 가격이고 또 이게 유지비 훈련할 때 유지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딴 이 소위 말하는 미제라든가 미국 무기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 무기라든가 러시아 무기에 비해서 그 한국 무기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첫째가 가성비예요. 아까 제가 레오파르트도 얘기했고 PGH 2000도 얘기했지만 가성비,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아주 월등하게 좋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이 국내 내수용으로 만들어도 이 독특한 지형에 다 적응하고 이 지형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험준한 산악이나 계곡이 있는 나라에 거의 큰 조정이나 변형 없이 바로 만들어가서 바로 생산해서 팔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 미세먼지 많은 나라에서 또 미세먼지에 적용이 되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바로 되는 거고 또한 뭐 이 정말 북쪽과 맞닿아 있는 연천 지역 같은 데는 영하 거의 30도 그리고 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또 한여름 되면 영상 35도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가 60도 내지 65도 차이 나는 이 극렬한 온도 차이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다 구비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무기로서 가성비나 그리고 훈련용으로서는 이만한 무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토 국가에 지금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무기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나토 국가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이 중국 무기 사들어가려고 합니까? 사고 싶어도 미국 눈치가 보여가 못하죠. 나토가 중국 무기를 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이 시장이 황금 시장으로 우리에게 지금 열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방금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너무 욕심을 순식간에 내는 것 같지만 품목으로 봐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경공격기 TS-50, 그 다음에 천궁,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3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한 발이, 요격 미사일 한 발이 48억이나 하는데 우리는 15억 내지 17억으로 합니다.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딱 보더니 완전히 침을 흘리면서 우리가 사갈게. 이 포대는 이 요격 미사일 체제 포대를 만들려면 한 포대에 사실은 8발씩 들어가는 4포대로 구성이 되고 발사기가 4대로 구성이 되고 한 발사기에는 미사일 8발이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사일 한 발이 15억인가 하고 미사일 한 발이 48억인가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3분의 1도 안 돼.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서 한국 미사일. 그러니까 이 가성비로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또 무기라는 거는 한번 생산하면은 그 생산 라인이 30년 이상을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사용 이 연한이 아무리 짧아도 30년 이상이 됩니다. 전투기 같은 거는 50년, 60년, 70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생산 라인 자체가 AS까지를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체가 생산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그 뒤에 AS 라인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사갈 수 있다는 거죠. 가격 좋지? 전천후로 훈련할 수 있지? 이 훈련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지형이 없다라는 거죠. 한때 미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했잖아요. 한국만큼 훈련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그리고 이런 지형, 이런 기후에 훈련하도록 만들어진 무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 나라에 각각 맞는 옵션을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이제 속도가 막 붙는 거예요. 이제 파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동남아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금 당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잘못 건드려 놓은 거예요.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탈냉전 체제 하에서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인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던 미국 체제로 세계는 거의 30년 가까이를 끌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우죽순으로 조그만 나라들까지 다 나와서 전부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룹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한 시장이 WTO나 이런 거에서 전 세계가 시장이 하나가 되고 또 테러들에 의해 가지고 국경이 없어지는 꼴이 되고 이러니까 유일 초강대국이란 개념이 없어지면서 다시 새로운 블록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신냉전 체제입니다. 이론상으로 신냉전 체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신냉전 체제를 구체화하면서 그 속도를 가속화시켜준 게 바로 푸틴의 뻘짓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앉는 국가, EU 국가들이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푸틴 같은 저런 깡패에게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밤에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1997년 구소련이 무너지고 냉전 체제가 와야 됐을 때에
유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이상 우리에겐 적은 없어. 소련 종이 호랑이야. 그리고 더 이상 러시아는 이서나 마나한 존재고 우리 이웃에 불과해. 그러니까 괜히 국방비 쓰고 무기 사들이고 할 필요 없어. 느슨해지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무기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고 각국이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무기 사들이기에 아주 급급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전 세계는 국방비 규모가 2조 2천억 달러에서 2조 5천억 달러, 그리고 무기 구매의 시장 크기는 그 국방비의 25 내지 3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 7천억 달러. 매년 7천억 달러. 원래 무기시장 규모는 약 6,800억 달러입니다. 이게 2032년에는 7,800억 달러 수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6,800억 달러의 이 무기시장 규모에 우리가 차지하는 게 2.4%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한 17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K2도 수출하고 없어서 못 판다. 너무 신난다. 빨리 찍어내라. 빨리 만들어내라. 그러나 이 너댓 개의 품목 가지고 물론 여기에 잠수함도 있고 뭐 또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너댓 개에 지금 잘 팔리는 이 품목만 팔기에 급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얘기하고 또 돌아와서 사천 비행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5년) 내에 우리는 가만 앉아서 이 너댓까지만 팔면 그냥 중국을 따라잡는, 넘어서는 세계 4위의 무기 수출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낮으로 달려야 됩니다. 달리는 방법. 첫째는 무기 수출 품목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것은 전차, 자주포, 그 다음에 천궁,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판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천궁, 천무, 그리고 경공격기,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지금 대폭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무기가 약 70여 종 되는데 이 중에 거의 수출 가능성이 90% 이상 넘는 무기 종류가 한 30가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30가지 중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무기를 뽑아내어서 그 무기들을 집중적으로 이 계약을 맺고 수입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의 옵션에 맞춰가면서 그 수출하는 라인을 빨리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독점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출 품목을 보면은 대전차 화기 같은 현궁, 그 다음에 로켓포 비궁, 신궁, 120mm 자주 박격포, 군수 지원함, 뭐 대공포 이런 것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은 지금 무기 수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5년간 31% 줄어들었고, 사실 요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한번 보세요. 옛날에 만들어내는 거 가져와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새롭게 뭘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옛날 이런 거나 아니면 재래식 무기, 그들 눈에 또 미국 눈에 시답자는 뭐 무기 하나에 40억, 50억, 100억짜리 시시하다 이거죠.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건 동풍 30일이나 미국 항모를 박살낼 수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요격기, 그 다음 미사일, 한 문에, 한 기에 수백억, 천억, 조, 단위, 항모 이런 거나 만들지 이런 데 신경 쓰고 돈 쓰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틈새를 우리가 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옛날에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던
그 인도나 이집트나 베트남 같은 데에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틈새 시장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나 유럽이 탄약이나 미사일 이 공급을 확충해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빨리 미국이나 유럽과 협력을 얻어서 그건 우리가 할게. 당신네들한테는 큰 돈이 안 되고 시답잖은 것 같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가성비 짱인 나라야. 그리고 사가가는 나라들이 수입해가는 나라들이 너무 좋아해. 구매해가는 나라들이 전부 만족해. 품질 만족, 가격 만족, 서비스 만족, 기술 협력 만족. 그러니까 미국은 틀어지고 이건 우리가 안 하면 딴 나라는 못해 하지 말고 너희들은 큰 거나 신경 써.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이지스함이라든가 전략 폭격기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이런 재래식 무기까지 당신네들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 짜잔한 건 우리한테 달란 말이야. 우리가 협력해서 만들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당신네들이 커버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커버할 테니까 우리하고 협력하자고. 이걸 외교적으로 빨리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냉전 체제 동안에 러시아나 중국의 고정 고객이던 나라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존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날개 달고 수출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에 플러스 우리가 아주 잘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 수출 리스트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24가지의 무기를 국제시장, 국제 무기시장에 내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길을 뚫어서 수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첨단 무기를 만드는 국가들, 비싼 무기를 만든 국가들은 타치하지 못하는, 충분히 자기들이 제일 좋은 걸 만들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데 인건비를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쓰지 않는 나라들이 커버해야 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탄약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것은 한국이 들어가서 만들겠다고 협약하고 협력 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따와야 된다는 것. 이러한 노력이 동시에 가해질 때만이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후 우리는 4대 무기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너무나 조용합니다. 일본이 무기를 못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이 없는 나라도 아닙니다. 사실 한국 전쟁 동안에 전쟁을 치를 무기의 거의 70%는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지시하에. 근데 일본이 왜 조용한가요? 1967년에 사실 47년에 평화헌법을 만든 이후에 미국의 요청에 의해,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무기 수출 통제 3원칙을 선언을 했습니다. 공산국가에는 하지 않는다. 유엔이 하지 말라는 데는 하지 않는다. 수출하지 않는다. 국제 분쟁 속에 개입되고 있는 국가에게는 수출하지 않는다 했는데 47년이 지난 2014년에 무기 수출 해지를 했지만 잃어버리는 30년 경제 속에서 이 무기 수출하는데 지금 무기를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하고 무기 수출하는데 지금 정신 쏟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조용했었지만 이제 미국이 일본에게 중국에 맞서는데 일본이 최전선에 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본의 무기 생산은 가속도를 가할 겁니다. 속도를 아주 빨리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 될 것입니다. 자칫 일본과 경쟁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예의주시하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전략을 동시에, 그리고 일본과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무기 수출에서 가시적인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협조를 해가면서 그쪽이 강한 점은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한다든가 보완을 해주고, 그쪽이 약하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우선권을 갖는다든가 이런 협조를 해가면서 무기 수출 라인을 뚫는다면은 5년 후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 4대 무기 수출 강국이 될 것입니다. 73년 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탱크 하나 없이, 북쪽도 물론 낡아버진 T-34 꼬물덩거리 같은 거지만, 그러나 탱크 끌고 내려와 전쟁을 치지만 우리는 탱크 하나 없이 그 전쟁에 대응한 나라였지만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세계에 우뚝 선 나라로서 K-팝, K-푸드, K-컬처처럼 K-방산도 세계를 휩쓸 날이 멀지 않습니다. 국민이 이 정권을 지원을 하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손뼉을 치고 하나 되어준다면, 그리고 이 방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국 강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발 민주당, 국민의힘 씨알데기 없는 것과 찌지고 뽑고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소형 원자로 수출하고 방산 수출하는데 뜻을 좀 모으십시오. 그게 나라 살리는 일입니다. 고속도로를 만드느니 마느니 없애느니, 김건희를 마귀 할멈으로 만들어야 되느니 악마로 만들어야 되느니, 정말 세금이 아깝다라는 얘기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